더러운 손 치워. 번쩍이는 외제차를 쓰다듬던 순간 비서의 거친 손찌검이 뺨을 감타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청년이 끝까지 쥐고 있던 건 빛바랜 백일 사진이었습니다. 터진 입술로 그가 헐떡이며 속삭였죠. 저기, 이 아이, 접니다. 뒤따라 내리던 여성 총수의 심장이 그 떨리는 목소리에 쿵 하고 멈춰섰습니다. 25년을 피눈물로 헤맨 어미와 평생을 버려졌다는 원망 속에 자란 핏덩이. 똑같은 흑백 사진을 쥔 두 운명이 마침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얄궂은 하늘은 대체 이 모자에게 어떤 잔혹한 장난을 쳤던 걸까요? 기막힌 사연을 풀기 전 작은 응원의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발자취가 머무는 곳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서울 외곽 변두리 정비소 골목. 모두가 떠난 늦은 밤의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윤활유 악취를 뒤집어 쓴 채 청년 하나가 폐차 직전의 트럭 아래서 묵묵히 스패너를 조이는 중이었죠. 26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양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시커멓게 물든 지문과 쩍쩍 갈라진 피부, 훈장처럼 남은 수많은 상흔들이 녀석의 모진 풍파를 대변하고 있었으니까요. 보육원에서 자라 기름밥을 먹게 된 26살 청년, 준성이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은 늘 그를 근본 없는 고아라는 매정한 낙인으로 짓눌렀습니다. 비좁은 차차 밖으로 몸을 빼내자 깜빡이는 조명 아래로 새카만 먼지를 뒤집어 쓴 앳된 민낯이 드러났죠. 다부진 골격보다 보는 이의 가슴을 찌르는 건 다름 아닌 그 깊고 형형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시공청 같은 밑바닥 삶 속에서도 잿빛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선한 동공만큼은 기품을 잃지 않았거든요. 고요를 깨고 작업복 바지춤에서 액정이 깨진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자 굳어있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죠. 이놈의 자식, 끼니는 안 거르고 일하냐? 낮에 걸었더니 무소식이더라니. 또 곰을 끌어안고 뒹굴었지. 다름 아닌 시설의 박 원장이었습니다. 차디찬 겨울밤, 대문 앞에 버려진 핏덩이에 자지러지는 소리에 맨발로 달려나와 그를 걷어준 은인이었죠. 20살 무렵 독립할 때까지 따순 밥을 먹이고 성인이 된 지금도 안부 핑계로 끼니를 챙기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스패너 들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습니까? 아까 라면 하나 끓여 먹었죠 뭐. 머쓱하게 웃어넘기는 대답에 수화기 너머로 깊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밀가루 쪼가리가 밥이냐, 미련한 놈아. 토요일에 고기 좀 쪄둘 테니 무조건 넘어와라. 통화가 끊긴 후에도 허름한 정비소에는 청년의 잔잔한 미소가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온기가 채 식기도 전 그의 거친 손끝은 습관처럼 가슴팍 주머니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달고 달아 너덜너덜해진 종이의 촉감. 오래된 흑백팩 증명사진 한 장이 딸려 나왔죠. 누군가의 품에 안겨 해맑게 방긋거리는 갓난쟁이의 모습. 청년의 과거를 증명하는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기름 구덩이를 구를 때도 마치 부적처럼 품고 다니던 물건이었죠. 이 종이 쪼가리 외에 그를 설명할 단서는 딱 2개. 발견 당시 몸을 감싸고 있던 누런 베넷저고리와 우측 쇄골뼈 밑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빛 초승달 모양의 반점뿐이었습니다. 낡은 사진, 천쪼가리, 그리고 몸의 흉터. 자신이 누구의 핏줄인지도 모른 채 26해를 견뎌온 사내의 얄팍한 미천이었습니다. 까슬한 엄지로 얼굴을 덧그리던 그는 짧은 콧숨을 뱉으며 지갑을 닫았습니다. 어루만지다 체념하고
기어이 미련을 잡아넣는 이 처절한 의식은 매일 밤의 일과였죠. 구석에 차박힌 고물 바이크가 쨍한 조명을 반사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워다 새 생명을 불어넣은 녀석의 애마였죠. 심장을 3번이나 갈아 끼우고 흉측한 용접 흉터를 단 그 모습이 어딘가 주인을 닮아 있었습니다. 이 털털거리는 고철의 의지에 동틀 무렵 출근하고 한밤중 냉골 옥탑방으로 기어들어가는 게 삶의 전부였습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철제 셔터문을 닫아 걸려던 찰나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대형 레카 한 대가 가게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온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위압감을 뿜어내는 최고급 블랙 세단이었죠. 동네 정비소에서는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최고급 럭셔리카였습니다. 문짝 하나 값이 청년의 석 달치 피땀과 맞먹는 괴물이었죠.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다급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출동건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뻗어버렸다지 뭡니까? 문 연 곳이 여기뿐이라 급한 대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모범 택시의 뒷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깔끔한 슈트 차림의 중년 사내, 그리고 까만 외투를 푹 눌러쓴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말끔한 인상의 사내가 준성 앞으로 다가와 정중히 허리를 굽히더군요. 불쑥 찾아뵈어 송구합니다. 달리던 중에 엔진이 멎어버렸지 뭡니까? 보험사 안내로 왔는데 상태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주인 어른은 댁으로 먼저 모셨고 저희가 대신 차를 입구하러 온 참입니다. 자신을 윤 기사라 밝힌 사내의 목소리였죠. 재계 거물인 한올그룹 신혜정 회장의 전용 차량이 멈춰서자 회장을 급히 다른 차로 모신 뒤 전속 기사와 김 실장이라는 수행비서가 레커를 뒤따라온 상황이었죠. 동네 정비소에서 일하는 준성이 그런 엄청난 배경을 알 턱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매너 좋은 양복쟁이 손님들이 밤늦게 찾아왔거니 여길 뿐이었죠. 준성이 묵직한 대형 세단을 정비소 작업장으로 들이는 사이 두 남자는 구석에 자리한 조촐한 고객 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아 빠진 정수기와 조잡한 플라스틱 의자 둘이 놓인 비좁은 방이었죠. 그 사이 준성은 본격적으로 차량 내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운전대 앞에 앉아 대시보드의 조작부들을 일일이 눌러가며 전기 계통에 문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조수석 쪽 글러브 박스 안쪽의 선들도 뜯어볼 요량으로 커버를 젖혔죠. 그런데 서류 뭉치 틈에서 조그만 가죽 케이스가 눈에 띄더군요. 까만 겉면 위로 낡은 금빛 이니셜이 반짝였고 세월의 흔적을 증명하듯 가장자리는 잔뜩 해져 있었습니다. 안쪽 부품을 들여다보려고 그 케이스를 슥 치우려는 찰나 헐겁게 닫혀있던 윗부분이 스르륵 열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맞물려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속에는 앙증맞은 베넷 저고리 한 벌과 낡은 흑백 사진이 고이 담겨 있었죠. 순간 준성의 움직임이 얼어붙었습니다. 첫돌 무렵으로 보이는 어린아이. 어른의 품에 안겨 해맑은 미소를 터뜨리고 있는 아기의 모습. 그 한 장의 종이를 집어든 준성은 찰나의 시간 동안 호흡마저 잊고 말았습니다.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옷차림부터 아이가 짓고 있는 표정, 뒷 배경까지. 뱃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정체 모를 소름이 쫙 돋아났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화지를 부여잡고 남은 한 손으로는 허겁지겁 기름때 묻은 윗도리 안쪽을 뒤졌습니다. 낡은 지갑 깊숙이 간직해두었던 자신의 갓난아기 시절 사진을 꺼내어 방금 발견한 것과 나란히 맞대어 보았습니다. 좁은 차박스 안의 산소가 일순간 증발해버린 듯한 착각마저 들었죠. 고막에 터질 듯 쿵쾅거리는 맥박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틀림없는 동일 인물이었죠. 찍힌 장소도 입고 있는 옷도 해사한 눈웃음마저 완벽히 똑같았습니다. 준성.
자신의 것은 귀퉁이가 닳아 없어지고 시꺼먼 얼룩이 묻어 있었으나 낯선 상자에서 나온 것은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란 씨에 인허된 복제본 그 자체가 분명했으니까요. 사시나무 떨듯 양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꽉 들어갔으나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를 막을 길은 없었죠. 대체 이게 왜 내 어린 시절이랑 완전히 판박이잖아. 어두컴컴한 차량 내부에서 홀로 내뱉은 넋두리였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도 아니었건만 그의 성대는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 옅은 탄식을 포착한 이가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을 타들고 휴게실을 나서려던 윤 기사였죠. 정비공이 두 장의 인허지를 번갈아 보며 덜덜 떠는 모습이 그의 시선에 고스란히 꽂힌 겁니다. 기사의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찰랑거리며 종이컵 위로 넘쳐 흘렀죠. 무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신 회장의 그림자 노릇을 해온 사내였습니다. 주근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그 낡은 조각을 쓰다듬던 예. 반달 형태의 반점을 지닌 핏줄을 찾으려 온 나라의 고아원을 샅샅이 뒤집고 다니던 슬픈 과거를 곁에서 전부 지켜보았던 증인이었죠. 그 물건이 어떤 끔찍한 절망과 간절함을 품고 있는지 그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는 황급히 들고 있던 음료를 팽개치고는 경련하는 손가락으로 황급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이얼이 연결되자마자 다급히 외쳤습니다. 사모님, 당장 아까 그 수리점으로 행차하셔야겠습니다. 그 옛날 사진 말입니다. 그 애가... 언제나 바위처럼 묵직했던 그의 톤이 발을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의 빈틈도 보인 적 없던 노신사의 평정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숨가쁜 통화 내용을 등 뒤에서 엿듣고 있던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실장이었죠. 거대 재벌가를 보위하는 최고 수행비서의 안면 근육이 서늘하게 굳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쟁걸음으로 작업장을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얼빠진 준성이 여전히 과거의 파편 두 조각을 멍하니 쥔 채 서 있던 바로 그 찰나였죠. 이 새끼가 돌았나? 어디서 감히 오너의 프라이빗한 물건에 손을 대? 야수 같은 김 실장의 포효가 조용한 철공소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이 비서의 태도에는 기이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남의 짐을 함부로 뒤졌다는 괘씸함 치고는 두 눈에 번뜩이는 감정이 너무나도 섬뜩했거든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어떤 지독한 비밀을 덮으려는 듯한 짐승의 살기가 번뜩했달까요. 허나 그 일그러짐도 아주 잠깐. 이내 무기질적인 얼음장 같은 가면이 휘워지더니 다짜고짜 준성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항변할 틈조차 주지 않고 묵직한 주먹이 그대로 턱관절을 향해 날아들었죠. 강한 충격에 튕겨나간 몸뚱이가 철제 선반을 들이받았고 시끄러운 파열음과 함께 수공구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나동그라진 그의 명치를 향해 무자비한 발길질을 퍼부었죠. 한 차례, 두 차례, 그리고 세 차례. 구둣발이 꽂힐 때마다 불쌍한 정비공의 육신은 쇳덩이들 사이를 비참하게 뒹굴었습니다. 어디서 근본 없는 종도둑 새끼가 함부로 손을 뻗어. 당장 콩밥을 먹여주마. 핏대를 세우며 날뛰는 그를 향해 윤 기사가 기겁하며 달려들어 팔을 뜯어말렸습니다. 김 실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사람을 이 지경까지 짓밟는 겁니까? 그럼에도 그는 만류하는 윤 기사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오직 청년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을 빼앗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군 준성은 잔뜩 몸을 말았습니다.
끊어질 듯한 옆구리의 통증과 함께 입안 가득 비릿한 핏물이 고였어요. 그럼에도 두 장의 사진만은 사력을 다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기름때와 붉은 선혈이 뒤엉켜 사진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만 결코 소나귀의 힘을 풀지 않았죠. 이 순간 소나귀를 풀어버리면 두 번 다시 영영 닿지 못할 운명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찰나의 순간 굳게 닫힌 셔터문 밖에서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멈춰서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누군가 내딛는 구두굽 소리가 거친 바닥을 울리며 순식간에 다가오기 시작했죠. 이게 대체 무슨 난동입니까? 낮게 가라앉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품은 중년 여성의 음성이었습니다. 상황을 전해 들은 윤 기사의 다급한 연락에 한 걸음에 달려온 참이었거든요. 그녀의 정체는 바로 하늘그룹 신혜정 회장.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핏줄을 찾아 헤매던 가여운 어머니가 이 허름한 공간에 발을 들인 겁니다. 당황한 김 실장이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이 녀석이 차량 내부의 귀중품에 손을 대길래 제가 현장에서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혜정의 두 눈은 이미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죠. 처참하게 짓밟힌 청년의 모습. 정확히는 그가 목숨처럼 틀어진 낡은 종이 조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고개를 간신히 들어올린 청년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엉망으로 찢겨나간 입술 틈새로 쇳소리 섞인 처절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죠. 여기에 있는 갓난아기, 제 사진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 떨리는 고백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와 소음이 일제히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맑은 백열등이 내는 미세한 소음조차 삼켜진 정막 속에서 혜정의 입술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내뱉으려 수없이 벙긋거렸음에도 끝내 어떤 음성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했어요. 25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핏덩이의 환영이 참혹하게 망가진 낯선 사내의 몰골 위로 스르륵 포개어지고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강렬한 끈에 이끌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서서히 청년의 뺨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애틋한 온기가 서로 닿으려던 찰나 회방꾼처럼 끼어든 김 실장이 다급히 그녀의 소매를 낚아채며 앞을 가로막았죠. 회장님, 이런 하찮은 사기극에 휘둘리시면 곤란합니다. 뒷수습은 제게 맡기시죠. 허공을 맴돌던 손길이 굳어버렸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청년의 간절함과 중년 여인의 요동치는 시선만이 차가운 불빛 아래 뒤엉켜버린 영혼의 순간이었죠. 침묵을 깬 것은 비서실장의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날선 언성들이었습니다. 그는 철벽을 치듯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을 단단히 메운 채 단 한 걸음도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요새 이런 악질적인 부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알량한 사진 쪼가리 하나로 동정심을 유발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뻔한 수작이라고요. 당장 공권력에 넘겨버리겠습니다. 비정하지만 그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어요. 지나온 25년, 혈육을 애타하게 찾는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될 때마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거짓 무리들이 그녀의 피를 빨아먹었으니까요. 헛된 희망을 품고 달려갔다 참담한 절망만을 안고 돌아선 날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산산조각난 억장을 간신히 추스리며 일어서는 잔혹한 구문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비서의 날선 경고를 완전히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사내의 얼굴에서 단 1초도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거든요. 엉망진창으로 일그러진 그 이목구비 너머로 자꾸만 지워지지 않는 핏줄의 흔적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사력을 다해 일어서려던 청년의 손이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너덜너덜해진 작업복 깃이 크게 젖혀지고 말았습니다. 창백한 조명 아래 우측 쇄골 바로 밑 움푹 팬 맨살이 고스란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 혜정의 심장 박동이 멎어버렸습니다. 그곳에 선명히 박힌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녀의 두 다리가 그대로 풀려버리고 말았죠. 맥없이 고꾸라지르는 여인의 마른 몸을 곁에 섰던 윤 기사가 황급히 부축해냈습니다.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속절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결코 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를 악물어야 했죠. 숱한 기만에 너덜너덜해진 가슴이기에 잃지 않은 낡은 사진과 흔적만으로 모든 것을 섣불리 맹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는 진작부터 정답을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단지 이번에도 신기루로 끝나버린다면 그때는 정말 짐승처럼 울부짖다 숨을 거둘 것만 같은 참혹한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메오는 목을 가다듬은 그녀가 마침내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당장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셔요. 1초도 지체하지 말고. 그 단호한 선언에 비서실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섬뜩할 만큼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죠. 회장님, 이런 번거로운 절차는 모두 제 선에서 완벽히 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마음을 졸이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혜정의 시선은 뱀 같은 남자의 눈을 서늘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25년을 수족처럼 부려온 최측근이었지만 운명의 문턱에선 어미의 맹렬한 눈빛에는 단 한치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은 내 손으로 직접 거행합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이 진실을 마주할 작정이니까. 쐐기를 박는 묵직한 호령 앞에 그는 끝내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팽팽한 정막 속에서 윤 기사가 조용히 품에서 꺼낸 하얀 손수건을 만신창이가 된 사내에게 건넸습니다. 30년을 철의 여인 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수행기사의 양손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죠. 성년, 상처부터 닦게나. 매캐한 기름 냄새 진동하는 정비소에 불쑥 스며든 온기 가득한 음성이었죠. 건네받은 천조각을 쥔 채 청년은 지긋한 연배의 사내를 물끄러미 응시했습니다. 낯선 중년 사내의 눈시울마저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니까요. 영문은 몰라도 그 촉촉한 눈동자가 진심임은 직감했죠. 당일 자정 무렵 회장은 가장 신뢰하는 의료진을 호출해 초조하게 혈육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판도까지 남은 기한은 꼬박 이틀, 즉 48시간이었습니다. 고아로 살아온 그에게 이 48시간은 영겁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작업장으로 향했으나 스패너를 쥔 손은 헛돌았고 뇌리엔 오직 그 빛바랜 필름뿐이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갓난쟁이의 모습. 오열하던 귀부인. 혹여나 나를 낳아준 핏줄이 맞을까? 허튼 망상이 피어오를 때마다 청년은 애써 상념을 떨쳐냈습니다. 섣부른 희망이 독이라는 걸 본능이 경고했거든요. 시설의 차가운 바닥에서 뒹굴며 자란 이들은 생존의 법칙을 일찌감치 깨우치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곧 상처로 돌아오며 부푼 꿈이 터질 땐 까마득한 나락으로 추락한다는 잔인한 진리 말이죠. 차라리 완벽한 타인이기를 기도했습니다. 남남으로 밝혀지면 그저 이 구질구질한 일상을 이어가면 그만이니까요. 손톱 밑에 새까만 때를 묻힌 채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비좁은 다락방에 눕는 삶. 허나 어둠이 내리면 마음이 흔들렸죠. 차가운 장판에 등을 대고 뒤척이다. 기어코 낡은 지갑을 열어젖혔습니다. 캄캄한 허공을 향해 그 작은 인화지를 지켜들었죠.
대낮에 목격했던 그 여인의 낡은 액자 속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리며 계속 포개졌습니다. 무려 25년의 세월 동안 이 한 장의 추억을 품고 살아온 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심장 한편을 뻐근하게 조여왔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뿌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저택의 주인 역시 불면의 고통에 시달리긴 매한가지였죠. 대저택의 안방 조명은 밤새도록 환했습니다. 해진 아기 옷가지 하나를 움켜쥔 채 미동조차 없이 동이 틀 때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25년간 수백, 수천 번을 어루만진 흔적으로 인해 조금만 세게 쥐어도 바스러질 듯 아슬아슬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어미는 그 달아빠진 헝겊을 도저히 손에서 놓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얼굴로 자신의 유년 시절과 일치한다며 파르르 떨던 그 정비공의 애처로운 시선이 뇌리에 깊게 박혀버렸으니까요. 지난 25년간 그와 유사한 눈빛들을 질리도록 마주하긴 했습니다. 잃어버린 핏줄을 자초하며 나타났던 사기꾼들. 허나 그들의 동공엔 한결같이 탐욕이 일렁이고 있었죠. 거액의 보상금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탁한 시선들 말입니다. 반면 그 청년의 맑은 눈동자는 확연히 결이 달랐습니다. 어떠한 불순한 의도도 목적도 엿보이지 않았어요. 순수한 경악 그 자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린 자의 순백색 두려움이었죠. 바로 그 진실성이 회장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번 한 번만 허락하소서. 갈라진 입술 사이로 묵음의 호소가 샜습니다. 피를 토하는 듯한 절박한 염원이었죠. 25년간 뼈저리게 매달리고 또 좌절했던 그 비원을 다시금 읊조리고 있었죠. 이틀이 지난 늦은 오후, 드디어 연락을 받고 측근과 함께 다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뒷좌석의 여인은 무거운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텅 빈 시선이었고 단정한 치맛자락 위에 놓인 두 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적막한 흰색 복도를 마주했고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누런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낚아채는 노년의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죠. 밀봉된 입구를 찢어내는 데만 억겁의 시간이 흐른 듯했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완전히 마비된 것 같았거든요.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던 늙은 수행원 역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30년 세월 내내 묵묵히 버텨왔듯 그저 자리를 지킬 뿐이었죠. 이윽고 구겨진 서류의 복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까만 활자들이 어지럽게 나열된 한가운데 유독 선명한 활자 하나가 동공을 파고들었습니다. 99.99%라는 기적 같은 수치. 얄팍한 종이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철의 여인은 그대로 허물어지듯 쓰러졌습니다. 창백해진 두 손으로 입가를 틀어막았지만 터져나오는 오열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억눌러온 비명이 기어이 새어나왔습니다. 25년간 시퍼렇게 멍들어 골마있던 피눈물이 화라산처럼 터져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무사했구나. 내 핏줄이 숨을 쉬고 있었어. 처절한 어미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의료진 대기석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주변을 서성이던 직원들과 환자들이 웅성거리며 이쪽을 주시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소음도 그녀를 방해할 순 없었죠. 장장 25년의 기나긴 지옥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밤 낡은 필름을 부여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온 나라를 이잡듯 뒤지고 수없이 사기를 당하면서도 끝끝내 끈을 놓지 않았던 억겁의 세월. 그 참혹했던 여정이 바닥에 떨어진 얄띠яб은 문서 속 단 4개의 숫자로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묵묵히 핸들만 잡던 그가 창밖으로 시선을 피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젖은 눈시울을 닦아냈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던 충직한 수족마저 무너져 내린 날이었죠. 빈 방에서 홀로 불 꺼진 케이크를 마주하며 소리 없이 오열하던 그녀의 지난날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매캐한 기름내가 진동하는 정비소 구석에서 낯선 발신자가 찍힌 벨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찜찜한 기분에 수화기를 들자 고객 장부에서 연락처를 찾아냈다며 떨리는 목소리의 중년 사내가 말을 걸어왔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쇳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드디어 유전자 감식 통보가 도착했다는 거였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입술이 얼어붙었고 기기를 꽉 쥔 소나귀엔 핏기가 가시며 호흡마저 가빠졌습니다. 99.99% 친자 확인. 그 잔인토록 선명한 수치 앞에 청년은 결국 다리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새까만 얼룩이 진 콘크리트 위로 풀썩 쓰러지듯 주저앉은 그는 굴러간 스마트폰만 초점 잃은 눈동자로 응시할 뿐이었죠. 26년이라는 긴 세월 내내 가슴을 짓누르던 단 하나의 의문. 도대체 세상은 왜 나를 내동댕이 쳤는가? 핏줄의 기원과 그들의 생사조차 짐작조차 못했던 지난날의 안개가 마침내 걷히는 찰나였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애타게 헤매며 나를 기다려왔다는 사실에 그는 거친 두 장갑으로 안면을 파묻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차마 소리내어 통곡하지도 못한 채 그저 웅크린 등허리만이 파르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26살 청년의 소리 없는 오열을 품은 작업장엔 매운 가스통 냄새만 감돌았고 창백한 조명만이 그의 굽은 등을 비췄죠. 장장 25년의 엇갈림 끝에 마침내 끊어졌던 천륜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자 사이를 가로막은 25년이라는 기나긴 공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덮기엔 골이 너무 깊었기에 여인은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곧장 아들의 일터로 향했습니다. 혈육임을 증명받은 이상 단 1분 1초라도 더 지체하며 멀리서 지켜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낡은 철제 셔터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고급 세단에서 내린 직후부터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25년을 꿈꿔온 재회인데도 막상 문턱 너머에 핏줄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 다리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첫인사로 어떤 단어를 입에 담아야 할지조차 하얗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사죄의 절을 올려야 할지 그저 끌어안아야 할지 25년의 한을 표현하기엔 인간의 언어가 너무 얄팍했으니까요. 투박한 쇳소리를 따라 내부로 진입하자 차량 하부에 누워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있던 청년과 시선이 얽혔습니다. 이내 침입자의 정체를 파악한 청년의 미간이 싸늘하게 식더니 그가 먼저 날선 어조로 정적을 깼어요. 아직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니 출고 준비가 되면 따로 통보하겠다며 선을 긋더군요. 사흘 전 낡은 사진첩을 부여잡고 오열할 듯 무너지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가시돋친 억양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철옹성을 둘러친 듯 매몰차고 서늘한 태도였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모진 축객령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되레 덤덤히 받아들였습니다. 25년 묵은 원망의 무게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었기에 조심스레 입술을 대사겼어요. 서류 내용은 전달받았지? 25년 전 강제로 빼앗겼던 내 핏줄이라는 게 증명됐단다. 그 순간 렌치를 쥔 아들의 마디가 하얗게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은 끝끝내 눈을 마주쳐주지 않더군요. 오히려 기계 아래로 억지로 몸을 구겨 넣으며 자신은 천혜고아로 평생을 버텨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26년을 혈혈 단신으로 구르다 이제 와서 느닷없이 핏줄 운운하며 나타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요.
냉정함을 가장하려 애썼지만 그의 음성 끝은 위태롭게 바스라지고 있었고 결국 그녀는 참혹했던 과거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25년 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져 내리던 그 참극의 새벽에 얽힌 진실을요. 새 식구를 태우고 국도를 달리던 세단이 물 웅덩이를 밟고 통제력을 상실해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겁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피부치의 아버지는 차가운 비 속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뒷자리에서 갓난아기를 부둥켜 안은 채 기절했던 그녀를 찾아낸 건 다름 아닌 죽은 남편의 핏줄인 시동생 강철진이었어요. 거대 재벌가의 2인자였던 그 작자가 형의 비보를 듣고 달려와 저지른 짓은 위급한 가족의 목숨을 구명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여인의 숨결이 거칠게 멎어들었습니다. 극심한 진저리를 치며 간신히 이어간 말끝엔 회한이 묻어났죠.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 악마가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갓난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훼손 상태가 처참해 시신조차 온전히 건질 수 없었다며 위조된 종이뭉치만 내던졌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사망 진단서를 읊조리며 치마를 꽉 움켜쥔 그녀의 두 주먹이 파들파들 요동쳤어요. 정작 내 배아파 낳은 자식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했고 한 줌의 채로 남은 흔적조차 눈에 담지 못했던 겁니다. 시동생이 제멋대로 모든 수습을 끝마쳤다고 통보했지만 어미의 직감은 그 잔악한 기만을 단 한순간도 수긍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상이 뒤집히던 그 찰나, 품에 꼭 안고 있던 핏덩이의 체온이 제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 온기가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죠. 붉어진 해정의 눈시울에 물기가 사라지나 끝내 뺨을 타고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해묵은 상처를 꺼내며 눈물까지 보인다면 눈앞의 청년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 여겼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무려 25년입니다. 사설 탐정을 풀고 전국 고아원을 이잡듯 뒤지며 우측 어깨에 뜬 초승달 흉터를 애타게 찾아 헤맸죠. 배내 쪽부터 새겨져 있던 그 작은 흔적만이 제 아이를 증명할 단 하나의 빛이었으니까요. 거대 그룹 총수라는 자리도 내려놓고 모든 인맥과 재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원장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들 옷 한 번만 벗겨보자고 눈물로 읍소한 날도 부지기수였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흔적조차 묘연했습니다. 25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희망의 불씨가 보일 때마다 번번이 거대한 절벽에 가로막히곤 했어요. 꼬리를 잡았다 싶으면 연기처럼 사라지고 악의적인 헛소문이 판을 쳐서 진실을 가려버렸죠. 심지어 경기도 일대에서 그 초승달점을 확인했다는 결정적 보고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헐레벌떡 뛰쳐나가려던 찰나 원인모를 불길이 치솟아 모든 서류가 잿더미로 변했다는 절망적인 비보가 날아들더군요. 당장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지독하게 재수가 없다고만 여겼습니다. 돌이켜보니 그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죠. 그녀의 떨리는 음성이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철저하게 회방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검은 그림자가 25년간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통을 조이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푹 숙여져 있던 청년의 시선이 들리자 그녀가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정비소에서 김 실장이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를 때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명색이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할 비서가 굳이 저렇게까지 핏대를 세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곧바로 윤기사를 은밀히 풀어 뒷조사를 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강철진이 심어놓은 끈아풀이더군요. 제 수족 노릇을 하며 잃어버린 핏줄을 찾는 길목마다 함정을 파두었던 겁니다. 무려 25년씩이나요. 순간 기름 냄새 짙은 공간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맑은 형광등이 파열음을 내며 깜빡일 뿐 남자는 굳은 석상처럼
오랫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허공을 떠돌다 시멘트 바닥에 꽂혔고 렌치를 꽉 움켜쥔 그의 투박한 손마디는 터질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윽고 굳게 닫혔던 입술이 떨어졌으나 어미가 내심 바라던 따뜻한 온도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얼음장같이 서늘한 음정이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쯤 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지 않나요? 그 대단한 재력과 힘으로 고작 제 까짓 거 하나 못 찾아냈다는 변명입니까? 25년이라. 비수처럼 날아든 그 한마디에 여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누가 회방을 났다고요? 흥신소를 풀고 온 동네 보육원을 샅샅이 뒤지셨다고요? 그런데도 강산이 2번 반이나 바뀔 동안 저를 못 찾으셨다니 웃기지도 않네요. 전 그 끔찍한 시간 내내 고아원 차가운 구석에서 웅크려잡고 허구한 날 배를 골았습니다. 근본 없는 놈이라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견디며 살았다고요. 제가 지옥에서 뒹굴 때 그 대단한 어머님이란 작자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청년은 결코 소리를 빽빽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까지 가라앉은 쇳소리가 섞인 쉰 목소리가 비명보다 더 처절하게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죠. 시뻘겋게 달아오른 눈동자에는 지독한 원망만 서려 있을 뿐 물기라곤 한 방울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순간 무너진다고 악착같이 버텨온 25년이 세월이었으니까요. 겹겹이 억눌러왔던 새카만 응어리들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동기들이 면회온 가족 품에 안길 때마다 까만 밤하늘만 보며 뒤뜰을 서성였던 그 서러운 시간들. 남들이 부모가 안겨준 달콤한 간식을 베어물 때 그는 식당에서 몰래 빼돌린 퍽퍽한 빵 쪼가리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며칠을 버텼습니다. 양부모 손을 잡고 문턱을 넘으려다 수십 번 파양당하며 내 존재 자체가 저주받은 불량품이라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던 날들. 3번째, 파양파양 통고를 받던 날, 원장 수녀님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사과했지만 정작 당사자의 눈물샘은 이미 말라붙어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15번째 생일날, 그 흔한 축하 인사 하나 없이 편의점 구석에서 싸구려 삼각김밥을 우겨 넣으며 삼켰던 서러운 새벽. 그 지옥 같은 수레바퀴가 장장 25년이었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유전자 검사지 한 장이 그 잔혹한 세월의 면죄부가 될 순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여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인처럼 푹 숙인 고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핏대를 세우며 토해내는 저 원망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간악한 뱀의 혀에 놀아났다는 건 핑계일 뿐 자식을 지척에 두고도 몰라본 건 오롯이 어미인 자신의 무능함이라 자책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25년간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형벌을 내리며 살았습니다. 핏덩이를 놓친 것도 어둠 속에서 구해내지 못한 것도 모조리 내 업보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청년의 핏발선 분노 앞에서 티끌만한 항변조차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저 뜨거운 원망의 화살을 맨몸으로 맞을 자격이나마 어미에게 남아있을까 싶었으니까요. 찰나의 정적을 깨고 남자가 쥐고 있던 연장을 철제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샷소리 사이로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회장님을 마주할 자신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이만 가보시죠. 무거운 축객령에 여인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억지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지 않았습니다. 섣부른 눈물로 질척대다간 간신히 맞닿은 신락 같은 연마저 영영 끊어질 거란 걸 뼈저리게 직감했으니까요.
대신 얼룩진 책상 한편에 반듯한 명함 한 장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행여 가슴 속 응어리를 풀고 싶은 날이 오면 주저없이 찾아달라는 무언의 애원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작고 하얀 종이조차 벌레 보듯 외면해버렸죠. 철제 셔터를 빠져나오는 그녀의 굽은 등은 단 한 번도 뒤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을 나선 찰나 온몸의 진동이 풀려버린 듯 거친 시멘트 벽에 기대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 문 밖을 서성이던 윤기사가 황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무사하십니까? 혜정은 대답 대신 하염없이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흘려보냈다. 원망하더군요, 내 핏줄이. 25년을 헤맸으니 응당 치러야 할 대가겠죠. 그 처절한 자책에 수행비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설픈 위로의 말 따위는 찢겨나간 어미의 심장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까닭이었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주군이 간신히 버틸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킬 따름이었다. 지난 30년 세월 내내 그래왔듯이. 한편 텅 빈 정비소에 남겨진 준성은 여자가 머물던 자리를 홀린 듯 응시했다. 낡은 가죽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명함 한 장.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어머니라 부르짖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허나 두 발은 시멘트 바닥에 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25년이란 지독한 고립은 타인에게 손 뻗는 법마저 앗아가 버렸으니 섣불리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버려진다면 그땐 정말 뼛속까지 부서져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은 지독한 공포 때문이었다. 청년은 의미 없이 렌치를 꽉 움켜쥐었다. 수리할 차량도 없건만 차가운 쇳덩이에 의지한 채 떨림을 감추려 했다. 뭐라도 소나귀에 꽉 쥐고 있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기름때 낀 바닥으로 외로운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다. 낯선 방문객이 떠나고 이틀 내내 그는 지독한 침묵에 잠겼다. 기계처럼 셔터를 올리고 가게를 열었지만 나사는 헛돌았고 온종일 넋이 나가 있었다. 정비용 크리퍼에 누워서도 허공만 보았고 벨소리가 울려도 묵살했다. 보육원 박 원장의 연락이 3번이나 이어졌으나 철저히 외면했다. 마침내 사흘째 해름 무렵 반쯤 닫힌 철문 틈새로 몹시 눈에 익은 낡은 신발 한 쌍이 불쑥 나타났다. 흙먼지 묻은 바짓단과 달아빠진 밑창. 결국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직접 찾아온 불청객은 다름 아닌 박 원장이었습니다. 시외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기어코 이 외딴 곳까지 발걸음을 한 것이다. 노인의 거친 손에는 검은 봉지가 들려 있었다. 찬 기운이 도는 캔 음료 2개와 김밥 2줄이 전부인 소박한 짐이었다. 이 무심한 놈아, 생사는 알려야 할 게 아니냐? 속 터져 죽는 꼴 보고 싶어 연락을 씹어? 걸걸한 욕설을 내뱉으며 노인이 허리를 굽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러나 녀석의 처참한 몰골을 마주한 순간 핀자는 쏙 들어갔다. 이틀 반나절을 뜬 눈으로 지새운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안색이었다. 시뻘겋게 핏발선 눈동자에 해숙해진 뺨, 덤룩하게 자란 수염까지 흡사 유령 같았다. 원내에서 지독한 가난과 폭력에 시달리던 어린 시절조차 이토록 망가진 표정을 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녀석이었다. 원장은 말없이 기름때 묻은 책상 위로 식량 봉투를 내려놓더니 삐걱대는 철제 의자를 끌어당겨 청년의 곁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무거운 정적이 공간을 짓눌렀다. 수명을 다해가는 조명기구의 파열음만이 삭막한 공기를 간신히 흐트려 놓을 뿐이었다. 노인은 섣부른 미로 대신 상처 입은 들짐승 같은 청년이 스스로 입술을 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이 핏덩이를 거두며 깨우친 진리가 있다면 다그칠수록 제 속을 철저히 걸어잠그는 성정이라는 점이었다. 마침내 갈라진 음성이 정적을 깼다. 어르신, 나를 낳았다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노인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며칠 전 낯선 수행비서가 시설로 먼저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었다. 25년 전 대문 앞에 누여있던 핏덩이가 굴지의 대기업 총수 핏줄이었고 혈연 관계가 100% 증명되었다는 그 기막힌 사실을 당시 수화기를 쥔 채 넋을 잃었던 기억을 더듬는 사이 푹 숙인 청년의 정수리 너머로 억눌린 고백이 이어졌다. 25년을 피눈물 흘리며 헤맸다더군요. 누군가의 지독한 회방 때문에 내 행방을 놓쳐버렸다고요.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재력가가 제 자식 하나를 25년이나 잃어버렸다는 변명이라뇨.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형편없이 흔들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감정이 지독한 증오인지 뼈저린 그리움인지 그 자신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듯했다. 묵묵히 경청하던 늙은 조력자는 마침내 결심한 듯 배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주 무겁고 긴 한숨을 토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호흡이 아니었다. 무려 25년이라는 까마득한 세월 동안 홀로 삼켜온 거대한 진실의 빗장을 푸는 의식이었다. 준성아. 노인의 음색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입에 달고 살던 구박이나 투박한 타박은 온데간데 없었다. 깃털처럼 조심스럽고 한없이 가라앉은 평생토록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울림이었다. 네가 우리 집 문지방 앞에 뉘어있던 그 차디찬 새벽밤. 내가 널 처음 거두던 때 말이다. 청년의 시선이 번쩍 들렸다. 너를 감싸고 있던 새하얀 베네 쪼구리가 붉게 물들어 있었단다. 그건 결코 핏덩이의 상처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 성인의 혈흔이었다. 살이 찢기고 피가 솟구치는 끔찍한 와중에도 누군가 너를 품에서 절대 놓지 않았던 게지. 그 순간 준성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숨막히는 진실이 노인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왔다. 그 붉은 자국이 뜻하는 게 뭐겠느냐? 널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자의 흔적이 아니란 뜻이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너를 살려내려 했던 어미의 핏자국이었어. 핏기가 가신 청년의 입술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어떤 비명조차 목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벼락을 맞은 듯 얼마 전 여자가 오열하며 남긴 파편들이 내리를 강타했다. 쇳덩이가 전복되는 참혹한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핏덩이를 끌어안았다던 그 절규. 까무러치는 의식 속에서도 끝끝내 자식을 사수했다던 눈물겨운 진술과 원장의 목격담이 마침내 하나의 완벽하고도 시린 진실로 꿰어지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 핏자국이 그분 것이었군요. 준성의 음성이 쩍쩍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막이 긍정을 대신하는 순간 시선을 바닥으로 떨군 박 원장이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25년간 숨긴 이유를 탓하겠지.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버려진 줄 아는 녀석에게 널 살리려던 이가 있었다고 해본들 상처만 덧날 줄 알았거든. 괜한 희망 고문이 될까 두려웠다.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데 왜 날 안 찾냐고 울부짖으면 내 입장에선 해줄 말이 없었으니까. 노 원장의 주름진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홀로 감당해온 죄책감이 쉰 목소리에 배어났습니다. 내 탓이다 준송아. 일찍 털어놨어야 했는데. 그 사과 앞에서도 준성은 얼어붙은 듯 멍이 허공만 보다 이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25년 내내 품고 살았던 단 하나의 진실. 나는 버려진 자식이며 부모조차 날 지우고 싶어 했다는 것. 고아원 문턱에 나를 버렸다는 그 지독한 확신이 방금 전 원장님의 고백으로 철저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나를 감싸 안았단 말인가. 숨이 멎어가는 와중에도 나를 붙들었던 그 여자가 지금 날 찾아 헤맸다고. 두 눈에 왈칵 뜨거운 열기가 몰려왔지만 애써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모든 걸 받아들이는 셈이니까요. 그분이 진짜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긍정해버릴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죠. 그때 원장님이 문득 떠오른 듯 말을 이었습니다. 참, 아까 출입구 셔터 밑에 웬 낡은 박스가 하나 있길래 내가 들고 들어왔다. 노인이 곁에 두었던 자그마한 소포 상자 하나를 준성의 발치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겉면에는 발신인조차 적혀있지 않았죠. 떨리는 두 손으로 상자를 건네받아 천천히 윗부분을 뜯어냈습니다. 내부에는 낡은 봉투들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편지 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코끝으로 묵은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아주 긴 세월에 걸쳐 누군가가 집요하고도 간절하게 수집해온 흔적들이 분명 있습니다. 문서들은 전부 흥신소의 조사 내역이었습니다. 전국 고아원 탐방일지부터 초승달 흉터가 있는 아이의 수소문 기록, 경찰청 실종자 접수증까지. 기록된 연도를 확인해 보니 최초의 문서는 24년 전의 것이었고 마지막 서류는 놀랍게도 고작 한 달 전이더군요. 장장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끊어짐도 없이 끈질기게 쫓아온 발자취였습니다. 모든 서류 위엔 붉은색 펜으로 빽빽한 밑줄과 여백의 메모가 가득했죠. 단 하나의 단서라도 놓칠세라 수백 번 거듭해 읽고 확인한 처절한 노력이었습니다. 인화된 사진들 속에는 전국의 보육원들을 전전하는 혜정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기 수십 장은 넘어 보였는데 앳된 모습의 사진부터 점차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시기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산조차 쓰지 못한 채 어느 시설 문 앞을 서성이는 처량한 장면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사진들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갈구하는, 25년간 단 한순간도 빛을 잃지 않은 어미의 눈이었어요. 사진첩을 넘기던 준성의 손가락이 흠칫 굳어버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골라냈습니다. 어느 보육원의 대문을 배경으로 찍은 컷이었는데 뒤로 보이는 허름한 건물이 너무나도 눈에 익었거든요. 바로 준성 자신이 평생을 보낸 그곳이었습니다. 혜정은 이곳까지 찾아왔지만 끝내 아들과 길이 엇갈리고 말았던 겁니다.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서 서로를 지나쳐버렸던 거죠. 비통함 속에 그의 손끝이 이번엔 편지 다발로 향했습니다. 묶은 끈을 스르르 풀어내자 25장의 봉투가 쏟아졌고 겉면마다 특정 날짜들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매년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쓰인 날짜. 바로 준성이 태어난 날이었죠. 제일 색이 바랜 첫 번째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너의 첫 생일날 우리 아가가 까르르 웃을 만한 장난감을 하나 샀단다. 도대체 언제쯤 네 품에 안겨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엄마가 잘 간직하고 있을게. 글귀를 읽는 손끝이 파르르 요동쳤습니다. 연이어 다음 장을 펼쳤죠. 5번째 생일. 길거리에서 노란 유치원 가방을 맨 네 또래들을 볼 때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단다. 내 새끼도 저만큼 예쁘게 자라났을까?
편지를 한 장씩 넘겨갈수록 종이 위 글씨체는 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정하기 그지없던 펜자국이 해가 거듭될수록 지독한 절망에 빠진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죠. 군데군데 잉크가 둥그렇게 번진 자국은 틀림없는 눈물방울이었습니다. 10번째 생일.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될 나이네. 어디서 무얼 하며 지낼까? 끼니는 안 굶고 챙겨 먹는 거지? 그리고 이어진 20번째 생애. 이 못난 어미를 평생 저주해도 달게 받을게. 그러니 제발 어디선가 목숨만은 부지해 주렴. 마침내 준성이 마지막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25번째 생일. 올해도 어김없이 너에게 펜을 든다. 삐뚤빼뚤하게 번진 글씨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이젠 그저 네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족하다. 험한 세상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부디 굶지만 말고 살아가게. 나를 지독히 미워해도 좋으니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만 해다오. 거기까지 읽어내려간 준성은 도저히 문장을 이어갈 수 없었죠. 종이 끝을 쥔 양순이 사시나무처럼 유동쳤고 순식간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악착같이 억눌러왔던 오열이 기어이 터져나왔습니다. 결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25년간 단 하루도 아들을 놓은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해마다 닿지 못할 선물을 고르고 붙이지 못할 편지를 적어 내려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가 존재했습니다. 그 낡은 봉투들을 품에 와락 품은 준성이 두 팔이 떨렸어요. 기름때 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채 짐승처럼 어깨만 들썩였죠.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오열이었습니다. 26회를 도끼로 버텨낸 사내에 견고했던 둑이 마침내 무참히 터져버린 순간이었죠. 곁을 지키던 박 원장은 그저 묵묵히 굽은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베인 손바닥이었어요. 25번의 사계절 내내 진짜 아비의 온기를 대신해준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노인의 주름진 뺨 위로도 뜨거운 물줄기가 하염없이 번졌죠. 연것 같은 찰나가 흐른 뒤 마침내 사내가 붉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핏발선 시선이 닿은 곳은 기름 묻은 공구함이었습니다. 사흘 전 그녀가 남기고 간 작은 종이 한 장.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이름표를 쥔 손끝이 가냘게 떨렸어요. 굳게 닫혔던 아들의 빚정이 풀리자 어머니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로 그를 세상에 내놓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임원진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힐 운명의 디데이마저 확정된 상태였죠. 25해 만에 귀환한 핏줄. 이 거대한 파문은 사옥 구석구석을 은밀하게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균열을 감지한 유일한 포식자. 바로 숙부 강철진이었습니다. 최고위층 임원실. 짙은 마호가니 책상 너머의 그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미동조차 없었어요. 움켜진 서류엔 친자 확인 판정문과 중역 회의 날짜가 선명했지만 텍스트는 이미 그의 망막을 겉돌 뿐이었죠. 파르르 경련하는 손가락 마디마디. 그것은 명백히 뼛속까지 파고든 공포였습니다. 핏줄의 짙은 그림자에 짓눌려 살다 그의 숨통을 끊고서야 찬탈한 왕자. 25회의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위기였어요. 25해 전 폭우가 쏟아지던 참극의 밤. 핏덩이 조카를 가로채 낯선 보육원 문턱에 내동댕이 쳤던 악행. 거짓 시체 거만서로 어미의 눈을 가리고 하주인을 프락치로 심어 25해 동안 진실의 눈을 가려왔던 그 모든 기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일보 직전 육중한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건 김 실장이었습니다. 본가에서 버림받고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으러 온 그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죠. 작업장에서 후계자를 피투성이로 만든 죄악부터 25회의 기만극까지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자신의 목숨줄도 끊길 거란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공범들의 사리가 완벽한 교집합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자가 그 회의적 문을 여는 찰나 이들의 목도 날아갈 테니까요. 침묵을 깬 숙부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25회 전 그 방식 그대로 다시 한번 피를 묻히라는 지시였죠. 재수없는 참변으로 위정하면 꼬리는 밟히지 않는다. 묵직한 끄덕임과 함께 맞이한 결전의 날. 동틀역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저택의 지하 공간은 무덤처럼 적막했어요. 은밀한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스며들었죠. 수명간 최측근으로 기생하며 꿰뚫고 있던 보안팀의 사각지대와 교대 타이밍을 교묘하게 파고든 겁니다. 타겟의 최고급 세단 하부로 숨어든 그는 제동장치의 혈관을 아주 정교하게 건드렸어요. 단번에 훼손하는 하수 같은 짓은 피했죠. 출발 시엔 정상이다가 가속 페달을 밟을수록 서서히 유압이 새어나가도록 조작한 악마의 덫이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질주가 시작되고 나서야 발밑의 통제력을 상실했음을 깨닫게 되는 끔찍한 설계였어요. 살생구를 완성하고 빠져나간 어둠의 궤적 위로 한 방울의 치명적인 액체가 콘크리트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암살자는 이 미세한 오점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죠. 마침내 여명이 밝았고 모든 진실을 품은 어머니의 차가 먼저 저택을 나섰습니다. 전속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잡았고 뒤늦게 합류한 아들은 평소 애용하던 이른 차로 뒷달을 참이었어요. 뒷좌석에 나란히 앉기를 권하던 간절한 만류에도 굳이 익숙한 바람을 가르며 가겠노라 고집을 피웠거든요. 다만 목적지로 향하기 전 본가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흙먼지 묻은 점퍼 대신 번듯한 맞춤 양복을 입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고 싶었던 어미의 애틋한 배려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가 텅 빈 차고에 진입했을 무렵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저택을 빠져나간 직후였습니다. 엔진 시동을 끄고 안전모를 벗어내는 찰나 시야 가장자리에 이질적인 얼룩이 포착됐어요. 검붉은 액체의 흔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이들의 눈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차량의 땀방울쯤으로 치부되고 잊혔을 아주 사소한 흔적. 허나 그는 뼛속까지 기계와 동고동락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쇳덩이의 숨결을 맨손으로 만지며 살아온 감각이 있었죠. 바닥에 맺힌 점막의 빛깔과 끈적임만으로도 그것이 기계의 심장에서 나온 것인지 관절에서 흐른 것인지 단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제동을 통제하는 생명수였습니다. 번뜩이는 짐승의 직감으로 얼룩을 추적하며 바닥을 훑기 시작했죠. 불길한 궤적의 끝은 정확히 어머니의 세단이 머물던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종착지엔 미세한 새 조각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주며 주워든 잔해. 그것은 명백한 하부 유압선의 파편이었습니다. 찢겨나간 절단면이 소름 끼치도록 반듯했어요. 노후화된 파열이 아닌 날카로운 금속으로 누군가 숨통을 끊어버린 명백한 사리의 증거였죠. 수십만 대의 차량을 뜯어고친 그의 손끝에서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위적인 훼손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로는 결코 깎여나갈 수 없는 섬뜩한 단면. 거친 사내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물들며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직감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탄 차량의 제동장치가 고장난 채 질주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는 기름때 묻은 고철들을 대충 챙겨 넣고는 고물 이륜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려진 뼈대 심장만 3차례 갈아 끼운 녀석이었죠. 요란한 기계음이 공터를 갈랐고
그가 쥔 운전대 위로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겨우 마주한 혈육을 다시 잃을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두 번의 후회는 남기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의 낡은 바이크가 쏜살같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빽빽한 차량 행류를 고개하듯 피하며 붉은 정지 신호마저 모조리 지나쳤습니다.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어 불능 상태로 아찔한 도로를 달리고 있을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심령뿐이었죠. 톨게이트를 통과할 무렵 계기판의 바늘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터질 듯한 모터의 굉음과 살을 베는 듯한 맞바람조차 그의 절박함을 막을 수는 없었죠. 큰 시각,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던 고급 승용차 안에서 운전기사는 섬뜩한 위화감을 감지했습니다. 발끝에 전해져야 할 제동장치의 저항감이 솜사탕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찰나의 환각이려니 여겼지만 재차 발을 굴러봐도 발밑의 헛헛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지대 없이 밑바닥까지 푹 꺼져버린 겁니다. 하필이면 가파른 경사로였고 사력을 다해 짓눌러 보아도 속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30년간 무사고를 자랑하던 베테랑조차 처음 마주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떨리는 보고에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인이 황급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늘 침착했던 그의 응성이는 3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노출된 적 없는 짙은 절망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핏기가 가실 정도로 힘을 주어 앞쪽 시트의 끄트머리를 생명줄처럼 부여잡았습니다. 가속이 붙기 시작한 차량의 속도계는 맹렬한 기세로 우측을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시속 100km의 폭주. 불과 120m 전방의 굽은 길 너머로는 얇은 안전 펜스와 깎아지른 절벽뿐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쥔 늙은 기사의 두 손에는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저항이 담겨 있었어요. 강제로 변속기를 조작해 기계적 마찰이라도 일으키려 했으나 이미 관성을 이기기엔 역부족이던 그 찰나. 후방에서 귀를 찌르는 폭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00m 밖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이륜차 한 대가 사신처럼 쫓아오고 있었죠. 아들의 등장이었습니다. 거센 풍압이 살점을 뜯어낼 듯 휘몰아쳤지만 그는 승용차 측면에 찰거머리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패닉에 빠진 늙은 기사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초점이 흔들리는 그를 향해 청년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우측 펜스 쪽으로 차체를 마찰시켜 억지로 멈춰 세우라고요. 기사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결단을 내렸고 방향타를 벼랑 끝 안전 구조물 쪽으로 급격히 틀었습니다. 동시에 청년 역시 자신의 이륜차를 승용차의 우측 후미에 바짝 밀착시키며 온몸의 체중을 실어 넘겼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 두 대가 뒤엉긴 채 도로 외곽의 경계선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죠. 고막을 파고드는 금속의 파열음과 함께 강철길이 맞부딪히며 시뻘건 섬광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텅 빈 도로를 장악했고 방어벽이 흉측하게 우그러지며 폭주하던 관성도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정지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바이크가 펜스와 승용차 틈바구니에 처참하게 끼어버렸거든요. 그 엄청난 충격에 청년의 몸은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고 거친 노면 위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바닥을 수차례 구르며 낡은 옷감이 찢어지고 맨살이 갈려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질주하던 쇠구슬은 멈출 기미를 보였습니다. 지식여진 구조물에 겨우 걸쳐진 차량은 단말마 같은 굉음을 뱉어내더니 기적처럼 제자리에 섰습니다. 죽음의 절벽을 불과 30m 앞둔 지점. 기사는 사시나무처럼 떠는 손으로 도어를 박차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이어 창백해진 여인이 위태로운 걸음으로 탈출했을 때 그녀의 시야에는 도로 위에 널브러진 청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덜거리는 옷가지 사이로 붉은 선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구조물에 박혀 종이장처럼 구겨진 고물 바이크. 버려진 목숨을 3번이나 연장해 주었던 그 낡은 친구도 마침내 수명을 다한 겁니다. 그 처참한 꼴을 하고서도 청년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붉게 물든 얼굴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여인과 시선을 맞췄죠. 메말라 터진 입술 틈새로 쇳소리 섞인 작은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돌고 돌아 겨우 만났으니 2번 다시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맹세. 여인은 그대로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그 상성이 된 몸을 으스러져라 품에 안았습니다. 최고급 옷 단위로 끈적한 핏자국이 흉측하게 번져갔지만 그녀에게 그런 건 티끌만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온기가 행여나 연기처럼 흩어질까 올감했습니다. 25년 전 눈을 떴을 때 텅 비어있던 요람의 악몽이 되풀이될까봐 짐승처럼 오열할 뿐이었죠. 넋이 나간 늙은 기사는 핏물 묻은 손을 바들바들 떨며 다급히 119 구급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쇳소리만 간신히 터져나왔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참변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모시는 그룹 총수님의 핏줄이 쓰러졌습니다. 당장 구급차부터 보내주세요. 무려 30년 세월 동안 입을 꾹 다물었던 늙은 수아가 처음으로 그 비밀스러운 호칭을 토해낸 찰나였죠. 그 금기 같던 단어를 내뱉으며 노련한 운전기사의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오열이 터져내렸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핏빛 경광등 불빛과 함께 섬뜩한 구조대 경보음이 점차 밀려들고 있었죠. 형체를 잃은 1인차 곁에서 피투성이 자식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여인과 멍하니 수화기를 쥔 늙은 사내. 그 참혹한 풍경 위로 파공음이 덮쳐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청년이 황급히 이송된 곳은 참사 현장과 제일 인접한 대형 종합의료기관이었죠. 사경을 헤매며 긴급처치 구역으로 밀려 들어가는 핏줄의 자취를 쫓아 그녀도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수술구역 출입구에서 제지당하고 말았죠. 가족분은 밖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매정한 철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 앞 대기석에 털썩 주저앉은 그녀의 2 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어요. 어두운 색상의 옷자락에는 아들이 흘린 붉은 선혈이 여전히 축축하게 배어 있었지만 털어낼 겨를조차, 아니 지워버릴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질끈 감은 2 눈과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간절한 기도가 새어나왔죠. 부디 이번만큼은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다오. 기사 영감이 기계에서 뽑은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들고 다가와 상심한 어미 곁에 묵묵히 놓아두었습니다. 시선조차 주지 않는 그녀 곁으로 늙은 수아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처연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거칠게 처치한 이마 상처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왔음에도 본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피말리는 2시간이 흘렀습니다. 적막한 복도를 채우는 째깍꺽거리는 시계탑 소리 속에서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타는 목을 축이지도 생리적인 현상조차 무시한 채 오직 닫힌 철문만 뚫어라 쳐다봤습니다. 찰나라도 한눈을 팔면 영영 아들을 잃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이윽고 굳게 닫혔던 문턱이 갈라지며 집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이 끊어질 위기는 무사히 넘겼습니다. 사지의 뼈가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긴 했으나 장기 파열은 피했으니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면 반드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순간 팽팽했던 긴장이 끊어지며
여인은 바닥으로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파묻은 두 손 사이로 음소거된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고맙다는 평범한 인사조차 내뱉을 수 없었어요. 턱끝까지 차오른 감정에 목이 메어 짐승처럼 거친 숨만 몰아실 뿐이었죠. 투박한 손길로 그녀를 부축해 올린 늙은 충신이 속삭였습니다. 무사하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충수님. 살았답니다. 노인의 음성 역시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바로 그 시각, 참혹한 핏빛 도로 위에서는 수사관들의 정밀 감식이 한창이었습니다. 붉은 통제선이 쳐진 도로 한복판에는 처참하게 찢겨나간 철제 구조물과 시커먼 타이어 마찰은, 그리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이륜차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무려 수백 리터 길이의 죽음의 궤적이 그곳에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청년의 옷자락에 감춰져 있던 결정적인 제동장치 파편은 노련한 기사가 구조대에게 미리 귀뜸한 덕분에 무사히 회수될 수 있었죠. 응급실을 거쳐 수사당국의 손에 들어간 그 파편에 예리하게 절단된 단면에서 누군가의 또렷한 지문이 묻어나왔습니다. 대저택 밑바닥을 비추던 보안 카메라 영상 역시 수사망에 걸려들었어요. 모두가 잠든 칠흑 같은 새벽. 어둠을 틈타 차량 하부로 숨어드는 수상한 그림자의 행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침입 시각부터 도주로, 심지어 선명한 이목구비까지 말입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김 실장이었습니다. 은팔찌가 채워진 건 태양이 저문 그날 밤이었어요. 비좁은 단칸방에서 황급히 짐을 싸던 그는 기습한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혔고, 그의 여행 가방 속엔 밀항용 여권과 돈다발이 가득했습니다. 이미 야반 도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셈이죠. 차가운 쇳덩이가 손목을 옥죄는 찰나 그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반신의 감각을 잃은 듯 그는 그대로 방바닥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제어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그룹 총수와 수행원, 그리고 핏줄인 청년까지 전부 몰살시켜야 한 끔찍한 살인 미수죄였습니다.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서막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취조실 불빛 아래서만 하루를 견뎌낸 그는 굳게 닫힌 조개처럼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감금 이틀 차, 베테랑 수사관이 묵직한 돌직구를 날렸어요. 계속 벙어리 행세하면 끔찍한 연쇄살인 미수의 주동자로 평생 독박 쓸 텐데 감당할 수 있겠소? 배우의 윗선이 숨어 있다면 지금 당장 나불대는 게 그나마 형량을 줄이는 유일한 동화줄일 거야. 그 순간 실장의 봉공이 지진난 듯 요동쳤습니다. 필시 뱀 같은 강철진의 낯자객이 내리를 스쳤겠죠. 철창신자가 된 자신과 달리 그 작자는 화려한 임원실에서 여유롭게 커피나 홀짝이고 있을 테니까요. 그 악마는 매번 그런 식이었으니 말입니다. 피 묻은 칼자루를 쥐어줄 땐 핏줄보다 끈끈한 신복이라 축혀 세우더니 사달이 나면 철저히 꼬리를 자르는 위선자. 25년간 개처럼 기었건만 돌아온 대가는 처참한 배신뿐이었습니다. 시궁창 구르는 짓은 온전히 제 몫이었고 달콤한 과실은 죄다 그놈의 아가리로 들어갔죠. 이번 판도 불보듯 뻔했습니다. 또다시 꼭두각시처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차기찬 감방에서 늙어 죽어야 할 판국이었죠. 부득 억울함에 이빨이 부서져라 갈렸습니다. 제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그 첫마디가 터져나오자 댐이 붕괴하듯 숨겨둔 진실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치명적인 차량 훼손을 사주한 진짜 배우가 바로 강철진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려 25년 전 피투성이 참사 현장에서 핏덩이 조카를 납치해 구아원에 내다버린 악마 역시 그놈이었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그 모든 악행의 동기는 오직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핏줄의 법칙은 냉혹했죠.
형의 죽음은 곧 조카의 후계 승계를 의미했고 그 아이의 숨통이 붙어있는 한 강철진의 핏줄은 철저히 배제될 운명이었습니다. 핏덩이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잔혹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에게 제국의 왕관을 씌우려 멀쩡히 살아있는 조카의 가짜 죽음 증명서를 만들어 형수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장본인이었죠. 무려 25년입니다. 어미의 곁을 맴돌며 피눈물 나는 아들 찾기를 교묘하게 짓밟아온 흑막 역시 그의 그림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25년 동안 겹겹이 봉인되었던 추악한 비밀이 취조실 바닥에 낱낱이 쏟아지자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형사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반세기 전의 끔찍한 음모가 오늘의 피비린내 나는 살인 미수국과 완벽하게 맞물리는 소름 돋는 퍼즐의 완성이었으니까요. 진술서는 수십 장을 거뜬히 넘겼고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감철진을 향한 단죄의 칼날이 떨어졌습니다. 여느 때처럼 최고위층 집무실에서 결재판을 넘기던 그의 앞에 2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막아서던 비서도 서늘한 체포영장 앞에서는 얼어붙고 말았죠. 기묘하게도 그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파국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깊은 체념이 내려앉은 낯빛이었죠. 차분히 안경을 벗어든 채 일어서는 그의 모습은 25년간 스스로 목을 조여오던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마침내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손목을 감았습니다. 양팔을 결박 떠난 채 화려한 복도를 걷는 제왕의 뒷모습은 기이하리만치 초라하고 처연했습니다. 늘어선 수많은 부하 직원들은 일제히 시선을 피했고 공간을 채운 것은 숨막히는 정막뿐이었습니다. 승강기 문턱에 다다른 순간 그의 걸음이 툭 멎었습니다. 천천히 어깨 너머로 시선을 던진 곳,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열려있는 집무실 너머로 무언가를 응시했습니다. 벽에 걸린 작고한 형님의 초상화였죠. 메마른 입술 틈으로 바람결에 흩어질 듯 미세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님은 평생 날 아우라 부르지 않았지? 그건 죄를 덮으려는 구차한 핑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무려 25년, 뼈에 사무치도록 억눌러 왔던 지독한 결핍과 고독의 덩어리였죠. 단 한 번도 혈육으로 온전히 안기지 못해 잔혹하게 일그러져 버린 한 인간의 비극이 그 짧은 넋두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결코 씻을 수 없는 피를 묻혔으니까요. 갓 돌을 지난 핏줄을 내다버리고 늙은 형수를 25년간 기만하며 목숨까지 노린 악마. 허나 그 씁쓸한 마지막 독백은 묘한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저 단 한 사람에게 존재를 증명받고 싶어 지옥불로 뛰어든 지독히도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심하게 승강기 문이 닫히며 파란만장했던 그의 시대도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병실 침상에 덩그러니 누운 준성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신을 휘감은 붉은 붕대와 육중한 석고붕대가 처참했던 사투를 대변했죠. 그럼에도 청년의 두 눈동자만큼은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곁은 생모 혜정이 묵묵히 지키고 있었고요. 손에 쥔 사과마저 잊은 채 아들의 낯빛만 애틋하게 쓸어내리던 찰나 쾅! 하고 요란하게 문이 젖혀졌습니다. 턱 밑까지 숨이 찬 채 뛰어든 이는 다름 아닌 박 원장이었습니다. 머나먼 외곽에서 노선버스를 3번이나 바꿔 타며 달려온 참이었죠. 거칠어진 그의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고 침상 곁으로 다가선 원장은 먹먹한 시선으로 준성을 담았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갈라진 쇳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어쩌자고 내던져. 호통 속에서도 준성은 그저 실없는 미소만 흘렸죠.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질기잖아요. 씩씩한 대꾸에 결국 박 원장은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획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터져나오는 오열을 억눌러 보려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혜정이 조용히 몸을 일으켜 원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내 그녀의 상체가 꺾이듯 내려갔습니다. 땅에 닿을 듯 굽힌 허리에는 천근만근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잃어버린 25년, 제 목숨 같은 아이를 거두어 주셔서 뼈에 사무치게 감사드립니다. 화들짝 놀란 원장이 거친 손을 허우적댔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거두십시오. 은혜라니요. 다 우리 준성이가 심성이 고운 탓이지요. 극구 손사래를 치는 그의 투박한 주름 사이로도 쉴 새 없이 뜨거운 물방울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려 25년, 가슴으로 품어기른 제 새끼였습니다. 서리가 내리던 새벽녘, 버려진 포대기 속 핏덩이를 안아든 그날부터 말입니다. 밤새 열 끓는 이마에 물수건을 대주며 뜬 눈으로 지새우고 행여 부모 없는 티가 날까 노심초사 등교시키며 녀석의 상장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던 아버지. 품 안에 연약했던 그 꼬마가 어느새 자라 타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는 단단한 장정으로 컸다는 사실이 미치도록 자랑스러우면서도 억장이 무너졌던 겁니다. 천천히 고개를 든 혜정의 촉촉한 눈망울이 원장의 붉은 눈과 애틋하게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생명을 내어준 참어미와 온기를 내어준 길러낸 아비. 백마디의 언어조차 무색해지는 신성한 교감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잔혹한 시간이 빚어낸 전혀 다른 두 빛깔의 맹목적인 사랑이 이 주구만 병상 곁에서 기적처럼 하나로 포개지고 있었죠. 엉망으로 멍든 눈꺼풀 틈새로 그 경이로운 풍경을 담아내던 준성의 시선이 두 사람의 얼굴을 다정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피투성이 청년의 창백한 입술 위로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뼈가 깎이는 고통조차 달게 느껴졌죠. 지독했던 운명의 폭풍우가 완전히 멎은 후 그가 병원 문을 나선 것은 잔혹한 사투로부터 3주가 흐른 뒤였습니다. 아직 무거운 석고 붕대를 맨 채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청년의 발걸음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저택의 의리의리한 침실과 개인 간호인까지 약속하며 그녀는 자신의 세계로 이끌려 했죠. 허나 청년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머물던 허름한 옥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였죠. 유일한 안식처라는 말에 여인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무거운 고개만 주걱거렸습니다. 핏덩이를 잃고 25년을 버틴 어미가 낯선 자식의 삶의 궤적을 온전히 받아들인 찰나였죠. 최고급 세단은 비좁은 산동네 어귀에서 멈춰섰습니다. 굽이진 골목길이라 도저히 진입할 방도가 없었거든요. 수행기사가 황급히 뒷좌석을 열어젖히기 무섭게 그녀가 쟁걸음으로 밖을 나섰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팔짱을 끼고 깎아지를 듯한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죠. 어깨가 맞닿을 만큼 옹색한 통로였습니다. 칠이 다 떨어져 나간 담벼락과 쩍쩍 금이 간 잿빛 바닥재가 스산함을 자아냈어요. 아슬아슬한 하이힐이 삐걱일 때면 청년은 성 안쪽 팔뚝을 조용히 내어주곤 했습니다. 대기업 청수와 빈민촌 달동네, 이 기묘한 부조화 속에서도 어머니의 미소와 발걸음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죠. 마침내 삐걱이는 철문을 열어젖힌 순간 여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힐 만큼 비좁았거든요. 본가의 욕실 한 칸에도 미치지 못할 옹색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벽 한 구석엔 손바닥만한 개수대와 화구가 전부였고
반대쪽엔 조촐한 침구가 놓여 있었죠. 변변한 수납장조차 없어 녹슨 모색괴인 거친 작업복 2벌과 허른 외투 하나가 사내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방의 제일 안쪽, 시선을 끄는 빛바랜 철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과거의 흔적인 베넷 저고리를 품고 있던 바로 그 괴짝입니다. 유일한 창밖으론 이웃집 슬레이트 지붕과 얼기설기 엮인 빨랫줄만 횡하니 보였어요. 찌는 듯한 폭염과 뼛속까지 시린 혹한을 맨몸으로 견디며 장마철엔 빗물이 들이치는 그런 고단한 둥지였을 테죠. 잃어버린 혈육이 홀로 버텨낸 잔혹한 세월이 이 내평남짓한 공간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뜨거운 시야를 애써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눈물을 터뜨리면 자식의 보금자리를 모욕하는 꼴이 될 테니까요. 핏줄이 일궈낸 치열한 삶의 터전을 값싼 동정심으로 깎아내려선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삭막한 곳에서 홀로 끼니를 때우며 꿋꿋하게 자라난 바위 같은 사내를 세상에 낸 장본인이 바로 그녀니까요. 대신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조리대 앞을 지켰습니다. 의아해진 청년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죠. 따뜻한 끼니라도 챙겨주마. 거창한 주방 도구가 아닌 그곳에 있던 투박한 천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남은 빛바랜 수건을 질끈 허리에 동여맨 채 덜컹이는 냉장고 문을 열었죠. 인스턴트 용기면 3개와 달걀 한 판, 먹다 남은 장 한 통과 끄트머리가 시든 파 몇 가닥이 식재료의 전부였습니다. 여인은 묵묵히 저녁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통에서 곡식을 긁어 모아 안치고 구수한 국물을 우려내기 시작했죠. 맹물에 장을 휘휘 풀고 숭탕숭탕 채소들을 썰어 넣은 뒤 곁들일 반찬으로 기름장까지 달궜습니다. 코팅이 다 벗겨진 펜탓에 재료가 들러붙었고 엉성하게 긁어내다 그만 속에 노란자가 푹 터지고 말았어요. 당황한 기색으로 옅은 탄식을 내뱉었지만 어설픈 결과물을 쓰레기통으로 던지진 않았습니다. 엉망으로 지튀겨진 모양새 그대로 그릇에 옮겨 담았죠.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에 몸이 맘처럼 따라주지 않았던 겁니다. 채소의 크기는 들쑥날쑥했고 간조차 맞추지 못해 애를 먹었어요. 거대 기업의 주인이 제 손으로 불 앞에 서본 적이나 있었겠습니까? 집안엔 전속 셰프만 3명이었으니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쥔 건 수십 년 세월 동안 처음 있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이목구비엔 청년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묘한 빛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 베일 듯한 서늘함도 응급실에서 보였던 애끓는 절망의 민낯도 아니었어요. 그저 허기진 새끼를 먹이려는 평범한 어미의 온기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구수한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죠. 매캐하면서도 정겨운 향기가 달동네 꼭대기를 맴돌았고 사내는 방바닥에 우두커니 주저앉아 그 내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살며 처음 겪어보는 낯선 냄새일리 만무했습니다. 보육원 식단표에도 질리도록 올랐고 자취를 하면서도 수백 번은 끓여낸 흔하디 흔한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오직 나라는 존재 하나만을 향해 누군가 정성을 다해 피어올린 향연. 그 사소한 온기가 이토록 사무치는 것일 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죠. 어머니가 마침내 식사를 내왔습니다. 번듯한 식탁 대신 장판 위에 덜렁 놓인 낡은 간이상이었어요. 찰기 없는 쌀밥 한 그릇과 뚝배기 하나, 엉망이 된 부침 2개와 투박한 양념장. 값비싼 사내진미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허나 그 볼품없는 밥상머리 위로 찬을 내려놓으며 여인은 장장 25년의 세월을 피눈물로 쥐세우며 염원했던 꿈을 이루는 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의 입에
따뜻한 밥을 밀어 넣어주는 일 말입니다. 이윽고 굳은 살 박인 청년의 손이 수저를 쥐었죠. 붉은 국물을 한 스푼 삼킨 순간 혀끝이 아릴 만큼의 짠맛이 밀려왔고 제각각 놀아나는 채소들은 식감조차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실패한 요리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내의 투박한 손은 멈추지 못한 채 그 뜨거운 눈물의 맛을 묵묵히 삼켜내고 있었어요. 맑은 국물 위로 알 수 없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애써 삼켜보려 했던 감정이 기어이 터져버린 탓입니다. 냉기로 가득 찬 구르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버티던 숱한 어둠들. 삼각김밥 하나 입에 물고 동을 맞이하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죠. 오직 나라는 존재만을 위해 도마 소리를 내며 식사를 준비해준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 투박하고 엉성한 손길을 지언정 온전히 내 몫의 국을 끓여낸 정성이었죠. 물론 박 원장님의 밥상도 있었지만 그건 묵직한 부성애에 가까웠으니까요. 어머니라는 이름이 지어준 최초의 식사. 그 낯선 온기가 굳게 닫혀있던 청년의 빗장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시커먼 기름때가 깊게 밴 청년의 투박한 열 손가락을 그녀가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들과 씨름하며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흔적들. 그 거친 피부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음성이 흘러나왔죠. 비뚤어지지 않고 곧게 커주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푹 숙인 얼굴 아래로 흐르는 물기를 그는 굳이 훔쳐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감출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껏 소리내어 허물어질 수 있는 품을 찾았기 때문이죠. 26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끝에 깨달은 진실. 이내 그녀가 빛바랜 철제 보관함 속에서 해진 베네 쪼고리를 조심스레 꺼내들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낡아버린 작은 옷가지를 무릎에 얹은 채 두 손으로 애틋하게 어루만지는 그녀. 25년 전 이 앙증맞은 천을 두르고 있던 핏덩이가 어느새 장성하여 자신의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들고 있는 기적 같은 풍경. 까만 얼룩이 진 소나기로 볼품없는 찌개를 퍼넣으며 오열하는 청년. 그녀의 두 뺨에도 줄기가 맺혔으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같은 시각 허름한 옥탑의 문밖 상황입니다. 가파르고 비좁은 계단 끄트머리에 중년 사내 둘이 쪼그리 앉아 있었죠. 바로 윤기서와 박원전이었습니다. 핏덩이가 세상 빛을 보던 첫날부터 지금껏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온 인물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첫 끼니나마 무사히 넘길까 노심초사하며 기어이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검은 비닐을 부스럭거리던 기사가 식혜깡통 2개를 집어들어 한 캔을 슬며시 원장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캔을 건네받은 그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고리를 젖혀 달콤한 물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얇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묵음의 절규. 다 괜찮다며 다독이는 속삭임. 그리고 달그락거리는 식기 부딪힘. 무려 25년의 공백을 깨고 울려 퍼지는 혈육의 식사 소리에 결국 원장은 낡은 셔츠 자락으로 붉어진 눈시울을 꾹 눌렀습니다. 귓가를 때리는 그 평범한 마찰음이 사내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지난 25년간 저 입에 쌀을 떠먹인 건 다름 아닌 자신이었으니까요. 허나 방 안에서 토해내는 흐느낌을 듣는 순간 자신이 지어준 수만 번의 식사로도 절대 메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 존재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결코 섭섭함이나 질투 따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먹한 안도감이었죠. 마침내 영혼의 결핍이 아물어가는 풍경 앞에서 달달한 음료를 삼키던 기사가 무심코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결국 원장님 눈에서도 물이 나네요. 안 운다며 그저 먼지가 메었을 뿐이라며 콧물을 들이마신 그가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핀잔을 주던 기사 역시 슬그머니 정반대편 허공으로 붉어진 시선을 숨겨버렸죠.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그의 촉촉한 능망울. 조금 전 청년이 대저택 대신 이 남루한 꼭대기 방을 고집했을 때의 일입니다. 기사가 회상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놀랍게도 회장님께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순순히 응하셨다는 이야기를요. 30년을 묵묵히 수족처럼 모셔온 세월 동안 그토록 기묘하고 벅찬 얼굴은 맹세코 처음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핏줄이 숨쉬는 공간이라면 그곳이 지옥구덩이일지라도 기꺼이 밟겠다는 어미의 괴련함. 빈 깡통을 바닥에 둔 원장이 허공을 응시했죠. 슬레이트 지붕 너머로 타는 듯한 저녁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했던 일과를 위로하듯 온 세상이 붉은 귤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기사의 톡백이 이어졌습니다. 호화로운 본가로 부르면 그만일 것을 당신께서는 굳이 가시밭길을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구두굽을 이끌고 이 숨막히는 비탈을 오르면서도 단 한숨조차 내쉬지 않으셨던 그 지독한 모정에 대해서요. 묵묵히 듣고 있던 원장이 깊이 수긍했습니다. 그 처절한 심연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깊이 통감했으니까요. 25년이라는 잔혹한 공백을 만든 죄인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제 자식이 견뎌낸 거친 둥지를 아무 조건 없이 품어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대리석 깔린 궁전으로 구출해내는 오만이 아니라 곰팡내 나는 밑바닥으로 기꺼이 추락해주는 것. 그것이 그 여인만의 숭고한 참회록이었던 셈이죠. 얇은 벽 너머로는 여전히 달그락거리는 울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핏줄이 내어준 생의 첫 만찬을 청년은 온몸으로 소화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섞여 우주에서 가장 짭짤해진 찌개 국물에 제일 볼품없지만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그 밥술을 삼키는 동안 비좁은 창살 너머로 황혼이 스며들었죠. 무려 25년간 얼어붙어 있던 운명의 시갯바늘이 마침내 숨을 쉬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갈기갈기 찢겼던 두 영혼이 비로소 한 핏줄로 엮이게 된 참으로 먹먹하고도 눈부신 밤의 서막이었습니다. 영원한 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물고 늘어진 염원 앞에서는 억겁의 세월도 비극의 속임수도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네요. 짙은 여운을 남긴 오늘의 미스터리한 인연의 조각들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시게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깊이 있는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